로저드비는 자동차 브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을 잡고 한정판 시계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동차 느낌이 물씬 나는 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손목위에 슈퍼카 한 대 올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손목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로저드비는 다른 시계들과는 달리 약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클래식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과격하고 전통적인 듯하면서도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죠. 멀리서 봐도 저건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주는 브랜드가 바로 오늘 소개할 로저드비인데요. 시계 분야의 반항아라고도 불리는 이 브랜드, 그 속에는 어떤 역사와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로저드비도 생각보다 젊은 브랜드입니다. 처음 등장한 게 1995년이니까 이제 고작 30년이 된 브랜드죠. 그런데 이 브랜드 처음부터 남다르게 등장했습니다. 창립자 로저드비는 론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파텍 필립에서 14년간 무브먼트를 만들던 장인이었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세운 거죠. 믿고 사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당시엔 아무도 이런 디자인이 먹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브랜드 가치 수천억 원의 고급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야 할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로저드비의 성공 비결은 단연 강렬한 디자인입니다. 거대한 케이스와 거감한 오픈워크 구조, 안에서 들여다보이는 기계들까지 모든 게 시선을 잡아끕니다. 게다가 이 브랜드는 전 제품에 제네바실이라는 인증 마크를 받을 정도로 정밀하고 우아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시계, 그게 바로 로저드비죠. 실제로 로저드비는 자기 브랜드가 기계식 슈퍼카와 같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방식이나 소재, 디자인 철학까지 모두 고성능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엔진이 작동하는 걸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고 기계적인 조형물이기도 한 거죠.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엑스칼리버라는 컬렉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크고 과감한 케이스, 오픈워크 다이얼, 안쪽이 다 들여다보이는 무브먼트 구조 등 멀리서 봐도 로저드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단순한 원형 시계가 아니라 고딕 성당을 연상시키는 다이얼의 구조와 기하학적 배열은 브랜드만의 시그니처죠. 물론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로저드비는 시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도 실험적인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나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보면 일반 시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티타늄과 탄소 섬유, 크롬과 코발트 합금 같은 것들이 시계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게는 가볍고 내구성은 좋으며 보기에는 독특한 질감과 색상을 갖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시계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집약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로저드비의 시계는 대부분 한정판입니다. 대량 생산 같은 건 로저드비의 자서전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을 계속 우려먹는 것도 절대 하지 않죠.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몇십 개에서 몇백 개 한정 생산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로저드비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희소성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정판 제품으로만 매번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기대하게 됩니다. 내부 무브먼트도 직접 개발하고 모든 부품을 제네바에서 수작업으로 조립하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품절이죠. 이 시계는 단순히 좋은 시계가 아니라 사고 싶게 만드는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7~8천만 원은 넘고 웬만한 모델은 1억을 훌쩍 넘어가죠. 특이한 점은 이 시계는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진다는 건데요. 중고시장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나왔다 해도 희귀한 디자인이나 한정판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시계를 사는 동시에 투자하는 셈이죠. 가장 비싼 로저드비 모델은 10억을 넘긴 것도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보통 사람이 차기엔 무리죠. 그래서 로저드비는 아예 처음부터 타겟을 슈퍼리치로 잡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만들어지는 시계는 3,000개 남짓, 전세계 몇 개 안 되는 진짜 부자들을 위한 시계죠. 그냥 명품이 아니라 극소수만의 상징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브랜드 홍보도 유명인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드라이버나 F1 레이서들이 경기 중 착용하기도 하고 UFC 챔피언들이 착용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실전 테스트를 거치는 동시에 최고의 마케팅이 되는 셈이죠. 로저드비 시계를 보면 세상에 이런 시계도 있구나 싶은데요. 브랜드 자체도 워낙 개성이 강하고 잘 망가질 일도 없을 만큼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시계 분야에서 강한 한 끗으로 남을 듯 합니다. 시계 제작자 자케드로는 이런 시계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보고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페르난도 6세는 자케드로를 사형하라고 지시했죠.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고 시간을 알려주는 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스위스는 정밀한 시계 제작 기술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나라로 시계에 있어서는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롤렉스나 파텍 필립, 오메가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이 나라에서 탄생했죠. 그 중에서도 자케드로는 전통적인 시계 제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독특한 자케드로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숨겨진 역사들이 담겨 있을까요? 18세기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자케드로였죠.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술과 예술을 통해 삶의 움직임과 영혼을 불어넣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고요하고도 섬세한 손길로 기어와 톱니바퀴를 만지며 생명을 닮은 움직임을 탄생시켰는데요. 그가 만들어낸 오토마타는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이었고 그중 3가지 걸작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우리에게 놀라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 작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글 쓰는 소년 오토마톤입니다. 1770년대 탄생한 이 작은 소년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듯 손에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죠. 그 모습은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말을 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기계 소년이 쓰는 문장 중 하나가 바로 나를 발명한 사람은 자케드로다입니다. 이렇게 당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자케드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18세기 후반 유명한 시계 브랜드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국 등지의 황실에서 신기한 장난감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복잡한 회중시계와 오토마타로 유명해졌지만 해외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탓에 파산에 이르렀고 결국 창립자 피에르 자케드로도 사망하게 되면서 브랜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20세기 들어 자케드로라는 브랜드가 몇 번 살아나긴 했지만 별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자케드로라는 이름은 1989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우디와 영국의 투자회사 인베스트코프가 1989년 자케드로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게 되면서부터였죠. 재미있게도 자케드로라는 브랜드가 다시 시작될 당시 깊게 관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명품 시계 브레게의 제작자들이었다는 건데요. 살아생전 독특한 시계를 만들었던 자케드로의 뜻을 잇기 위해 고급 기술을 가진 시계 제작자들이 뭉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자케드로는 2000년 스위스의 스와치 그룹에 팔리게 되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현재 등장하는 자케드로 시계 중에는 새를 모티브로 한 시계들이 많습니다. 시계 하나에 7억 원씩이나 하는 트로피컬 버드 리피터도 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이는 피에르 자케드로가 새를 매우 좋아했고 새와 관련된 독특한 시계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인데 자케드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 의도적으로 새를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케드로의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예술품으로 여겨집니다. 다이얼 위를 유유히 나는 새, 꽃잎을 터뜨리는 나무, 사람 움직이는 듯한 인형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되죠. 하나하나가 수백 시간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시계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장인의 손을 수십 번 거치는데요. 그만큼 희소하고 독창적이며 그 예술성 덕분에 수많은 수집가들이 자케드로 시계를 탐냅니다. 피에르 자케드로의 유산은 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난 새로운 자케드로의 전통 중 하나는 숫자 8을 행운의 숫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과거 피에르 자케드로의 회사가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했고 중국에서는 8이 행운의 숫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걸 자케드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숫자 8은 자케드로에서 다이얼 디자인 등에 줄곧 활용됩니다. 자케드로는 여전히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시계에 접목시키는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어처 페인팅, 에나멜, 조각 같은 고전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최신식 오토마타 기술과 정밀한 기계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덕분에 클래식함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자케드로의 시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처럼 자케드로는 단순한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자케드로가 처음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던 순간부터 다시 브랜드가 부활하여 현대 시계 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자케드로는 단순히 시간을 새기는 기계를 넘어 사람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자케드로가 만들 독특한 시계들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뭐 이런 듣보잡 시계 영상을 만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파르미지아니의 시계는 영국의 찰스 3세가 착용하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 왕실도 우주를 지배하는 타노스 앞에서는 듣보잡이겠지만 말이지요. 1996년이라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수집가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외국 요리 같지만 사실 파르미지아니는 겉은 조용하게 속은 시계에 대한 열정과 기술력을 통해 화려하게 역사를 이어온 브랜드입니다.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린 파르미지아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1996년 설립된 비교적 젊은 브랜드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브랜드를 만든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원래 고장난 빈티지 시계를 복원하는 장인이었습니다. 앤틱 시계를 고치다 보니 시계라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망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이 브랜드를 시작한 겁니다. 철저히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브랜드인 셈이죠. 파르미지아니는 창립자인 미셸 파르미지아니의 이름이고 플러리에는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면 무슨 파스타나 와인 브랜드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스위스 시계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 플러리에에서 장인의 철학을 담아 만든 시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기억해둘 만한 이유가 있지요.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자체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인하우스 브랜드입니다.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브랜드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외부에서 무브먼트를 사다 쓰는 반면 파르미지아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흔히 조용한 거장이라고 불리죠. 물론 여기에는 무브먼트, 케이스, 다이얼, 심지어 헤어스프링의 제작이 포함되며 고급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 정도 케이스는 보기 드뭅니다. 파르미지아니는 산도즈 패밀리 재단이라는 곳의 후원을 받아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이 재단은 원래 제약산업으로 유명한 산도즈 가문이 설립한 곳으로 예술과 시계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후원 활동을 해왔죠. 브랜드 초기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건 파르미지아니가 단순한 상업 브랜드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데마 피게나 리차드 밀 같은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들 과연 무슨 무브먼트를 쓸지 궁금해보신 적 있나요?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일부 무브먼트는 다른 회사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파르미지아니는 무브먼트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 보쉐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쉐의 무브먼트는 다른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스와치가 에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현재 이 자회사의 지분 일부는 에르메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파르미지아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계 가죽줄인데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위해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 스트랩을 만드는데 그중 일부는 에르메스로부터 받아옵니다. 왠지 가죽줄 하나에 300만원은 훌쩍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영 아깝다면 애플워치 스트랩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마 파르미지아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자동차가 익숙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하이퍼카 브랜드 중 하나인 부가티인데요. 파르미지아니는 부가티와 협업해 시계를 만들었는데 둘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부가티 타입 370 시계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작품입니다. 시계라는 것보다 자동차 엔진을 축소해놓은 느낌에 가깝죠. 무브먼트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고 시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파격적인 협업은 당시 큰 화제를 모았고 지금도 파르미지아니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파르미지아니를 대표하는 모델은 두 가지, 바로 토릭과 톤다입니다. 토릭은 로마 신전의 기둥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특징으로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직접 디자인한 최초의 모델입니다. 반면 톤다는 곡선형 케이스와 독창적인 레이아웃으로 현대적인 느낌이 강한 시계죠. 둘 다 취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시계 마니아들이 보면 제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화려하게 광고하지도 않고 유명인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철학과 기술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인지 시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가장 거소평가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알고 보면 다 가진 브랜드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과연 앞으로 이 브랜드가 어떤 시계를 만들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MB&F의 창조적인 시계들은 특이한 모토 아래 만들어집니다. 바로 창조적인 어른은 살아남은 아이라는 모토죠. 한마디로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 애 같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시계 브랜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 같은 시계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MB&F의 제품들인데요. 창립자 막시밀리앙 부서에 의해 2005년 설립 이후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시계를 만들어내며 전세계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눈에 보면 과연 이게 시계인지 의심이 갈 정도죠. 과연 MB&F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독립 시계 브랜드가 그러하듯 MB&F도 상당히 젊은 브랜드입니다. 2005년 제네바에서 처음 탄생했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진 않았죠. 창립자인 막시밀리앙 부서는 원래 예거르 쿨트로와 해리 윈스턴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하던 시계 엘리트였지만 회사를 박차고 나와 자신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계는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시계였죠. MB&F라는 이름은 창립자인 막시밀리안 부서와 친구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서가 이런 특별한 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의 친구들인 다양한 독립시계 장인들과 협업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MBNF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연구실에 가깝습니다. 장인들과 디자이너, 기술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결과물이 바로 독특한 시계들이죠. 그 덕분에 MBNF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독립시계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MBNF 부티크의 이름은 매드갤러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계를 파는 게 아니라 작품을 팝니다. 더 웃긴 건 처음 이 매장이 생겼을 때 매장 내에 신용카드 기계조차 없었다는 건데요. 시계를 팔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MBNF는 시계계의 SF 영화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계 히트를 완전히 깨부순 디자인과 상상도 못할 기계 구조로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시계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홀로로지컬 머신 시리즈입니다. 이건 시계라기보다 움직이는 조각 예술품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정도죠. 정말 우주선같이 생기긴 했네요.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구조 덕분에 MBNF의 시계를 착용하면 시간을 보는 행위가 마치 예술을 감상하는 시간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MBNF 시계를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누가 찰까? 라는 생각일 겁니다. 덕분에 MBNF는 디자인만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독특한 시계를 만드는 건 하나의 스토리를 정하고 그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계를 설계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 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디자이너가 아이디어에서 디자인을 따오면 엔지니어가 현실에서 시계로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아마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내놓는다면 엔지니어가 화가 많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MBNF에서 만든 시계 중에는 HM5처럼 슈퍼카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델도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를 넘어선 예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름이 돋을 정도죠. 물론 가격도 소름이 돋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또한 HM이라는 모델명이 붙은 시계들은 전부 정상적인 모양은 아니며 가격은 더더욱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LM이라는 모델명이 붙은 시계들은 그나마 우리가 아는 시계와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그 모습도 기계스러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MBNF는 시계 외에도 스피커나 뮤직박스, 오르골 같은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뮤직머신 3는 말 그대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투기를 닮은 오르골이죠. 시계 브랜드가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그냥 만들고 싶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괴짜들이 만든 브랜드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독특한 브랜드다 보니 고객 응대도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브랜드의 창립자 막시밀리안 부서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답장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시계를 구매해야 메일에 응답해준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HM7 모델 기존 가격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이니 메일 한번 보내보겠다고 이 시계를 살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면 철저하게 자본주의네요. MBNF는 여전히 놀랍고 신기한 시계들을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기계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죠. 누구나 MBNF의 시계를 본다면 비싼 가격을 떠올리기보단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지 더 궁금해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확고한 정체성 덕분에 2024년에는 샤넬이 지분 25%를 인수하기도 했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MBNF, 과연 어떤 독특한 시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자신의 이름을 따 시계 브랜드를 창립한 프랭크 뮬러는 스위스 제네바 시계학교를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으로 받은 선물인 롤렉스 시계를 하룻밤 만에 거꾸로 가도록 재조립해서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프랭크 뮬러는 데이저스트 모델을 고쳐서 퍼페추어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도록 바꾸기도 했죠. 역시 천재는 떡잎부터 다르네요. 다른 어떤 시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인지도가 높은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시계 브랜드 프랭크 뮬러입니다. 동명의 창립자가 독립시계로 1991년 탄생시킨 이 브랜드는 우리에게도 독특한 모양새로 독립시계임에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죠. 한때 한국 상류층의 시계로 사랑받았던 프랭크 뮬러에도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는 사실들과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롤렉스나 파텍 필립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계 브랜드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프랭크 뮬러는 상대적으로 젊죠. 199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탄생했으니 2025년 기준 만 34세의 나이를 자랑하는데요. 원래 경매장과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회중 시계를 복원하는 일을 했던 프랭크 뮬러는 자신만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 둥지를 떠나 개인 고객들을 위한 시계를 만들었고 그가 만든 시계가 인기를 얻게 되자 1991년 아예 브랜드를 창립합니다. 그게 바로 프랭크 뮬러였죠. 프랭크 뮬러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컴플리케이션의 대가입니다. 시계에서 시간 표시를 넘어서는 모든 기능을 의미하는 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대가라니 얼마나 복잡한 시계들을 내놓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 참고로 전면에서 볼 수 있는 투르비온 기능을 세계 최초로 내놓은 것도 프랭크 뮬러죠. 작은 시계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야 하니 당연히 손이 많이 가고 기술력도 있어야 할 겁니다.
프랭크 뮬러가 자랑하는 컴플리케이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점핑아워입니다. 보통의 기계식 시계는 초침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그에 따라 시침과 분침도 조금씩 위치를 바꾸는 형태죠. 반면 점핑아워는 디지털 시계처럼 1시간이 지나갈 때 툭 하고 다이얼의 시침이 한 번에 바뀝니다. 2003년 처음 등장한 프랭크 뮬러의 대표 모델 크레이지 아워에서 이 점핑 아워 기능이 더욱 돋보이는데, 크레이지 아워의 경우 다이얼의 시간이 이름 그대로 제멋대로 표시되어 있어 점핑 아워 기능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 갖고 싶다고요? 가격이 비싸니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프랭크 뮬러의 에테르니타스 모델은 부품이 1483개, 컴플리케이션이 무려 3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1000년 주기의 퍼페추아 캘린더 기능이 들어가 있어 따로 날짜를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가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야겠죠. 참고로 이 시계 팔아서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프랭크 뮬러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시는 건 아마 시계 케이스의 형태일 겁니다. 원형도 사각형도 아닌 요상한 형태가 바로 프랭크 뮬러의 전매 특허죠. 이 모양을 신트레 커브스라고 부르는데, 미려한 곡선으로 그려진 케이스,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다이얼, 그 위에 새겨진 어지러운 숫자와 컴플리케이션이 바로 프랭크 뮬러를 대표하는 디자인입니다. 원형과 사각형이 지배하는 시계 시장에서 프랭크 뮬러가 이런 디자인을 선보인 건 독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디자인이 프랭크 뮬러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뮬러에서 내놓는 모델 중에는 뱅가드 인크립토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시계의 다이얼에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그려져 있어 간편하게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할 수 있지요. 이 시계를 사면 암호화폐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USB도 준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분들이라면 기념품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프랭크 뮬러의 독특한 시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가수 싸이에게 다이아몬드 500개가 박힌 시계를 선물해주기도 했는데, 다이얼에는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싸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계 있더라도 싸이 본인 빼고 차고 다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프랭크 뮬러 시계에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시계 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프랭크 뮬러의 공동 창립자 바르튼 시르마케스 덕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보석상 가문 출신인 그 덕분에 화려한 프랭크 뮬러의 시계가 탄생할 수 있었죠. 프랭크 뮬러에서는 각각의 시계 모델에 영감을 받은 향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급 시계 브랜드에서 향수를 내놓는다니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뿐만 아니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자동으로 열리는 시계 박스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잡상인이나 다이소로 전직해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프랭크 뮬러는 독특한 시계들을 만들면서 이름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를 넘어서 자신만의 세계관과 철학을 디자인해 녹여낸 프랭크 뮬러.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다이얼과 케이스처럼 이 브랜드의 이야기도 한 번에 풀 수 없는 매력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프랭크 뮬러의 시계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재미있는 사실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보베의 전통 중 하나는 여성 시계장인을 고용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럽 시계 회사들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친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한국에서 친중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오늘 설명할 시계 브랜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친중을 해온 브랜드입니다. 바로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보베인데요. 연간 3,000개의 시계만 생산할 정도로 작은 브랜드지만 알고 보면 탄탄한 헤리티지가 뒷받침되는 독립시계 브랜드죠. 과연 보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베는 1822년 설립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에드와르 보베는 자신의 이름을 딴 시계 브랜드를 영국 런던에서 설립했는데, 애초부터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회사를 세웠죠. 스위스 사람이 런던에 회사를 차린 이유도 당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중국 시장으로 물건을 보내기 가장 편리한 곳이 런던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15세기 초부터 시계가 만들어졌고 좋은 퀄리티를 인정받았지만, 19세기가 되자 지금의 중국산처럼 퀄리티가 형편없어졌는데요. 덕분에 좋은 시계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베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보베에서 판매하던 시계는 중국인들에게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오죽하면 당시 중국 북부에서는 바시론 콘스탄틴이, 남부에서는 보베의 시계가 인기 있다는 말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1856년 발생한 제2차 아편전쟁 덕분에 결국 보베 가문은 아예 시계 회사를 팔아버리고 손을 뗐습니다. 당시 중국 시계 시장이 폐쇄되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친중 한번 잘못했다가 회사가 망한 셈이네요. 더 재미있는 건 당시 보베에서 판매하던 시계입니다. 당시에 보베는 소비자가 시계를 사면 하나가 아닌 2개를 줬는데, 시계 하나를 수리하려면 6개월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하나를 사용하라는 의미였답니다. 랜드로버가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보배는 19세기 중국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도록 보웨이라는 중국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시계를 지칭하는 단어로 보웨이를 사용했을 정도인데요. 캐터필러나 자쿠지, 스카치테이프처럼 한 브랜드가 아예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망한 이후 보배라는 브랜드는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회중시계를 만들기는 했지만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웠죠. 가격을 더 낮춰서 팔고 다른 시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시계를 대리 생산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56년부터 브랜드가 수도 없이 팔린 끝에 2001년 진정한 주인 파스칼 라피를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보배는 이 시기부터 만들어진 시계일 가능성이 높죠. 보배를 사들였다가 판 회사 중에는 우리에게도 고급 시계로 익숙한 파르미지아니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파르미지아니가 보배의 상표권을 사들이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저 상표권을 갖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파스칼 라피는 보배라는 시계 브랜드를 사들인 뒤 브랜드를 환골탈퇴시켰습니다. 시계 제작 과정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고 품질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시계 칼리버를 생산하는 회사나 다이얼 제조 및 보석 세팅 회사들을 인수했을 정도였죠. 덕분에 진정한 장인 정신이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건 진정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배의 시계들은 완전한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매년 보배가 제조하는 3,000개의 시계들은 철저하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생산되는 시계의 3분의 1이 주문 제작일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럭셔리한 시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시계죠. 보배가 유명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무브먼트 제작, 고품질 다이얼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투르비용입니다. 재미있는 건 보배가 투르비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유인데 사장인 파스칼 라피가 자신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심장이 뛰는 걸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투르비용을 주로 만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합리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덕분에 보배는 투르비용 시계를 많이 내놓습니다. 보배의 시계가 재미있는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회중시계와 손목시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는 거죠. 과거 중국에서 판매되었던 회중시계는 보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손목시계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 다른 어떤 회사도 하지 못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내고 독특한 시계를 만들어낸 셈이지요. 시계 직경은 다소 큰 편이지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만큼 희소성이 넘치는 시계도 없죠. 보배는 단순한 시계 브랜드를 넘어 장인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담아내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1822년 창립 이후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독특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시계도 만들고 있죠. 물론 모든 기간을 시계를 만들며 성장해온 건 아니지만 공산품이 넘쳐나는 시계 시장에서 독특한 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보배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화려한 시계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